보수주의 시각에 대자보를 붙였는데 바로 다음날 신문에 나더라고요. 한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응원하는 거였어요. 너무나 반갑다. 고려대학교에 이런 대자보가 붙었다는 게 너무나 고무적이다. 갈급해하는 거야. 이 보수주의 정신과 특히 체제를 지키려고자 하는 성경적 가치관 아래서,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적인 구절들을 많이 뽑아내서 정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학 교과서를 쓴다고 이분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좌파 크리스천. 아이가 임신했을 때 아이를 안 낳고 싶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불쌍해요 라고 말하는, 죽이는 거 생각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에는 기독교인의 불포도가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신앙동맹이 먼저 한미동맹 전에 있었다. 1884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시작됐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이 자유의 서진, 이 문명의 서진, 대한민국에서 돌파하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보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수요. 저만의 정의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하자면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제 파악. 예. 굉장히 예상치 못한 그죠. 답변인데요. 인간의 주제 파악이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그리고 또 자연 앞에서 인간이 좀 겸손한 주제 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주제 파악을 하는 네.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어떤 불완전성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것을 인간의-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예,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이 러셀 커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수주의를 그분도 이제 쉽게 정의를 하고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는 어제 갓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전통의 많은 제도들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을 이제 하셨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신의 존재,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또 그 신의 어떤 섭리가 계속해서 이끌어오는 그 역사의 일관성을 우리가 좀 더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보수주의자의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성을 그 방정 시간에 넣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직 그 기반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기독교나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색을 좀 지워버려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사실은 서구 문명,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문명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원칙들이 사실은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그 문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신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체제를 누리면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정치에서도 신을 이 정치와 이런 사상에서 배제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 왔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정치 체제적으로 이걸 구분해 보자면은 사실은 프랑스 혁명에서 이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프랑스 박사님도 그 네. 1776하고 또 1789. 1789 네. 그 프랑스하고 미국의 그거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거기로 넘어가서 그거를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집중해서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공부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그 미국의 혁명 1776년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경향이 크다고 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일단 한번 그걸 비교해서 1776년의 미국 혁명의 사건과 네. 1789년 그 프랑스 혁명의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걸 그렇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보수 진보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좌파 우파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두 구분 전부 다 프랑스 혁명 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과 대조되는 1776 그로부터 한 12년 전에 있었던 1776년 미국 독립을 제대로 비교하면서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구분도 모호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이 세 가지를 꼽는데, 비중이 프랑스 혁명에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왜 미국 혁명과 다른지를 구분하는 것에서 실제로 보수주의가 시작을 했고, 에드먼드 버크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에드먼드 버크가 한 게 뭐냐면은 영국 의회에서 나는 저 미국의 혁명을 지지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프랑스 혁명은 반대한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보수주의가 시작한 거잖아요. 버크가 보수주의라는 말은 안 썼지만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치를 얘기할 때도 사실은 그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버크가 썼던 책이 뭐였죠? 그렇게 하면서 나온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고찰. 아 맞습니다. 맞아요. 예.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버크가 이제 보수의 아버지라고 네. 보통 근대 보수주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 말고도 의회에서 미국 혁명을 변호하면서 한 연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버크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극구히 반대하면서 저건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이제 버크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이 사람이 토리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보수가 아니라 휘그였죠. 휘그.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휘그당이었다라는 거. 그것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중에 하나예요. 지금의 이제 미국 영국의 보수당과 이제 그 노동당이죠. 이 구분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1776의 정신과 1789의 정신이 어떻게 다른지 이 근원이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서 보수주의 사상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는 최근에 1776 연구소 네, 만드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 제목도 1776 연구소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1776 결국에는 이제 보수주의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1776이 사실 미국 건국 연도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그 국부론이 나온 연도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네. 어떤 토대를 놔두는 그 사상이 처음 발전된 네.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약간 같이 짬뽕해서 넣고 싶었어요. 1776이라는 이름에. 그리고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있기 전에 또 도덕 감정론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는 이 사람 경제학자가 아니었잖아요. 도덕 철학자였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그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심오하는 바가 크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도 사실 미국 혁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혁명이 1776년에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 1787년 헌법을 만들면서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 과정이 그 한 12년 정도의 그 과정이 과정에서 그 토론했던 그 기록들, 그죠? 의회에서 대륙회의를 통해서 토론했던 그런 기록들 그리고 어떻게 그 노태영 작가님도 말씀하시지만 그 구조, 그 골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 그 과정 속에서 완전히 프랑스 혁명과는 다른 나중에 한 2년 뒤에 있을 프랑스 혁명과는 다른 체제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보수주의죠. 근데 보수주의라는 말이 워낙 그 어감이 주는 그 여러 가지 배기지가 크기 때문에 보수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어떻게 그 정신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1776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어떻게 보면 그 미국 같은 경우가 근대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그 시스템을 최초로 만든 나라잖아요. 종주국이죠. 종주국이죠.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역사에서 민주주의 하면 뭐 고대 아테네 얘기라든지 뭐 프랑스 혁명 얘기를 가지고 민주주의 발달을 이렇게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미국이 최초라는 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민주주의 하면 뭐 저희 그리스 아니면 프랑스 이렇게 가지. 근데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지금 미국은 1776년이니까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훨씬 더 전에 이미 네. 그 시스템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상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갔었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이 유럽 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에서는 이 미국의 정신이나 아니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하고 공부하고 하는 분위기 자체가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네. 의도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배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뭐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맞습니다. 사실 미국 혁명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정치 특히 보수당이라고 하는 당에서도 사실 많이 제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프랑스 혁명과 구분 없는
그냥 시민혁명을 우리가 상정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너무나 핵심적인 그 차이점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 혁명의 어떤 위대함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사실 그 미국이 그 종주국인데 프랑스 혁명과는 분명히 달랐던 그런 핵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그 프로필을 보면 이제 그 킹스 컬리지에서 학부를 예.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종교학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종교학과 어떻게 뭐 복수학위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종교학을 종교를 먼저 했습니다. 혹시 뭐 그때 계기가 있으셨나요? 원래는 신학을 하려고 그랬죠. 네, 신학을요? 여기 예일대에서 신학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원래는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인도 뭐 여러 군데 중동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 나름대로의 훈련을 받기도 했고 대학은 당연히 신학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신학과를 이렇게 알아보고 에딘버러대 신학과 이런 데 이렇게 몇 군데 그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는 A 레벨이죠. 그 영국 입시 과정. 영국 수능 같은 거죠. 예, 그게? 그렇죠. 영국 수능을 준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9.11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거든요. 문명의 충격. 그러면서 이슬람 도대체 저거 뭐냐 이런 그죠. 그런 충격을 받고 제 친구들 전부 다 진로를 바꿨어요. 9.11 특히 사건 남자- 예. 이후에요. 특히 남자들은 모든 뭐 변호사 뭐 여러 가지 꿈꾸고 있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전부 다 그만두고 일단 입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영국 친구들을 말씀하시는 영국 친구들이죠. 거구나. 예, 같이 영국. 공부했던 미국인들도 있었지만 미국인들도 미국인들은 있었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입대를 했고 영국인들도 입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국심도 많이 그러니까 서구 입장에서 애국심이 많이 이제 고취됐던 때였고 저도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그 충격이 엄청났잖아요. 충격이 났죠. 어떻게 그 비행기를 가지고 네. 그 쌍둥이 빌딩을 박을 건가 네. 이런 거를 상상을 상상- 초월하는.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는 게 제가 최근에 콘돌리자 라이스 강연을 듣는데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해서 이제 자기 의견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9.11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면서 이게 왜 이번에 이스라엘이 뚫렸냐 그럴 때 상상력의 부재였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그 뭐죠 패러슈트 그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패러트루핑. 떨어질지 이 대명천지에 낙하산을 타고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렇게 떨어져 와서 거기서 뭐 테러를 할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그 장벽을 불도저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버스로 밀어버리고 하여튼 이렇게 밀어버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장벽을 깨뜨리고 그런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 또 맞습니다. 9.11 때도 그쵸. 어떻게 그 비행기를 가지고 그 빌딩을 박을 건가 이런 상상은 사실 그렇지.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인간은 악하구나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보수주의자라면 성선설보다 성악설을 항상 생각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뭐랄까요? 완벽성이나 인간의 어떤 그 상당히 희망 섞인 그러한 장밋빛 이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때 그런 공격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문재인 같은 경우도 사람이 먼저다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무슨 뜻으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그 안에 묘한 그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이 아니고 그냥 인간 안에 어떤 희망이 있다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뭔가 어떤 그 소망이 있다는 네. 그런 인본주의라고 할 수도 인본주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또 그게 뭐 북한의 주체 사상과 연결이 된다 고 그렇죠. 이렇게 미국- 얘기하는 사람들이 북한 헌법에 있잖아요. 있기도 하고요. 예. 사람 중심주의죠. 음. 사람 중심주의. 사실 프랑스 혁명이 그거였어요. 프랑스 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후예가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인간 이성을 최고의 존엄, 슈프림 컬트라고 말을 하면서 숭배했던 거잖아요. 사실상 숭배했습니다. 정말 볼테르나 루소 이런 철학자들 읽으면서 굉장히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깨끗하게 정말 모든 종교성을 배제한 그런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종교성으로 회귀를 했거든요. 그 이성을 최고의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대로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경전을 성경만 치웠다 뿐이지 그대로 루소와 볼테르의 책을 경전처럼 읽었어요. 읊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그대로 했는데 단지 신부들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혁명가들한테 로베스피에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를 창시한 것이죠. 나중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창시할 때도 그랬어요.
공산당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의 원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원래 그 공산당의 Confession of 그쵸. Faith인가 뭐 신앙 그거죠?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교리 문답이었습니다. 교리. 공산주의 캐테키즘, 교리 문답. 완전 진짜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생각하고 새로운 만든 종교를 거예요. 창시하려고 그 엥겔스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루소도 사실 그랬고요. 볼테르와 루소가 리스본 지진이 있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서 시를 쓰는데 루소가 볼테르한테 하는 말이 우리가 인본주의 종교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약간의 이제 패러디하는 거죠. 그 종교 저기 교회에서 말하는 그 교리 문답을 우리가 패러디해서 새로운 인본주의 종교를 만들자고 하면서 시작된 게 이성주의 철학이거든요. 그 책들이 다 그러하고 그런 바탕 아래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고 프랑스 혁명의 바탕 아래서 공산주의가 시작됐고 마르크스가 그리고 마르크스를 통해서 소련 그죠 공산 국가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북한이 그러한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 근데 북한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이 민족주의를 거기다 결합시킵니다. 이상한 짬뽕을 만든 거죠. 공산주의는 원래 국제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노동자여 단결하라. 근데 거기에다가 이 한민족의 어떤 민족주의를 정신을 반일 감정 이런 것도 섞어서 담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헌법에도 김일성주의 사회주의, 김일성주의적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김정은이 최근에 바꿨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같은 노선에 있습니다. 백두 혈통의 민족과 이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 공산주의의 핵심에는 결국 이성을 신봉하는 것이고 신을 배제하는 것이고 신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시도였고요. 그 원조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또 성경에서 찾자면은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뭔가를 그렇죠. 달성하려고 어떻게 네. 보면 구원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표현한다 그렇게 그죠. 수 하나님을 있겠네요. 대체하고 이 땅에서 신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바벨탑이었고 그렇죠. 사실 바벨탑 이전부터 3장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꼬실 때도 그런 속삭임이었잖아요. 너가 신처럼 되어 너가 신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같이 되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했던 그 속삭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약간 그 사람의 방식으로 전도서 말씀을 패러프레이즈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신이 만들어 놓은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약 하나님이 채우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것이 반드시 채우고 말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거의 입증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박사님 그 종교학 공부하신 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종교학에서 결국에는 그렇죠. 종교학을 하는 도중에 정치학으로 가시게 된 그 그렇죠. 계기를 저는 이제 설명해 주시죠. 그 이슬람을 좀 알고 싶었어요. 이슬람과 유대교. 그러니까 원래는 신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9.11 테러를 맞으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적의 사상을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슬람과 유대교를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특히 좀 그 9.11 테러로 영향을 더 크게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킹스 컬리지라고 하는 런던에 있는 대학인데 전쟁학으로 유명해요. 전쟁학으로. 그래서 그 미국에는 웨스트 포인트가 있고 영국에는 저기 샌허스트가 있는데 샌허스트랑 같이 연계된 군사학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샌허스트가 영국의 그 육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사인가요? 예. 근데 이제 이 킹스 컬리지가 이제 거기 장교들을 이제 키워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영관급 장교들이 많이 그 파견을 오죠. 우리 학교 그 킹스 컬리지로.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학교의 뭐랄까요 학풍 거기에 이끌려서 전쟁학을 접하게 된 거예요. 전쟁학이 좀 특이하기도 한데 영어로 War Studies 말 그대로 전쟁학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정치 외교학과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좋아했던 이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칼 바르트인데 바르트가 했던 말 중에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죠 특히 전쟁이나 이런 국가 간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구원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한번 관찰해봐라 이런 뜻에서 했던 것인데 저도 이제 전쟁학을 접하면서 저 되게 매력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물론 군대를 갔다 왔고요.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전쟁학 석사를 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전쟁학 석사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분쟁 안보 개발학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또 그때 염두에 뒀던 것은 북한이었죠.
북한이 개방되었을 때 분쟁 지역이나 다름없겠구나. 어마어마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개발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쟁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참 뭐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는 여기 북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거꾸로 이제 보통 한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박사를 미국으로 가는데 저는 반대로 해외에서 중학교부터 석사까지 하고 나서 역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한국에서 했는데 그 계기도 사실은 좀 특별했어요. 원래는 그 분쟁안보 개발학을 하고 북한이 열리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분쟁학이나 이런 개발학에서 경력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분쟁안보 개발 또 전쟁학 이쪽으로 가장 현장으로서 충실한 그러한 토대가 어디였냐면은 콩고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이었는데 그래서 콩고에서 좀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국제 구호단체 소속으로 콩고에서 일을 했어요. 콩고에서 한 3년 정도 현장에서 파견 나가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쟁 지역에서의 어떤 개발이랄까 또 피스 빌딩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인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연설을 하셨죠.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연설하시면서 청와대 산하에 통일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뭔가 통일을 위한 준비를 국가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탄핵 때문에 물거나 갔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때가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이제 북한학 박사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학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북한을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내지는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인 사람들 어떻게 구출해낼까 이런 것을 연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을 어떻게 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까 상당히 내재적인 접근법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좀 좌파 교수들이 많나 봐요. 뭐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상당히 그 학문 자체가 그러니까 박사님이 기대하셨던 거랑 좀 다른 그렇죠. 학풍이었었다는 거죠. 거예요. 그래도 북한학이 있는 학교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주의적인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풍 자체가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 이해해 보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녔던 학교에 모든 대학들이 사실 그렇겠지만 상당히 이런 좌파적인 어떤 그 혁명주의적인 그런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요. 그 2017년, 18년 2017년, 그때 18때였는데 상당히 그 대자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그 좌파 일색인 거예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찬양하고 상당히 얼빠진 사람들이 많죠. 얼빠진 사람들 많고 그리고 매년마다 특히 제가 다녔던 학교 고려대인데 그냥 뭐 말해도 되죠. 뭐. 고려대학교인데 저도 고려대 다니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구나. 보시겠네요. 매년마다 거기에서 노동자 연대들이 주최하는 마르크시즘이라는 그 대회를 합니다. 전 세계적인 대회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그 학교에 매년 모여서 술판을 벌이고 운동권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잠재워졌는데 그래요? 코로나 전에만 해도 엄청 컸어요. 저는 뭐 이렇게 수만 명이 뭐 판을 벌이는지 이런 거는 전혀 그렇죠. 몰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 잠재워졌었는데 매년 연례 행사였습니다. 고려대에서는 그래서 노동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든 학생회에서 그런 간판을 내걸기도 하고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모든 노동자 연대 뭐 노동조합에서 각 조합에서 와서 거기서 술판을 벌이고 깽판을 벌입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통일을 북한 해방을 제가 생각하면서 왔는데 한국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이죠. 이 한국 정치가 지금 통일할 준비가 안 됐구나. 통일을 한다면은 적화 통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 특히 대학생들 먼저 그 전까지는 깨워야겠다. 교수님 박사님 근데 뭐 별로 한국 정치나 아니면 그 심각성을 그러면 그 정도까지 인지를 못 몰랐습니다. 거네요. 예. 제가 초등학교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 생활을 오래 해외 생활을 하셨다 오래 보니까 했기 어렸을 때문에 때부터. 그냥 북한 인권이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그런 정신만 있었지 당연히 대한민국도 그럴 줄 알았죠. 당장 북에 그러한 반대되는 적을 두고 있고 그 결과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체제에 대한 불안정성이 전혀 대한민국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정치권이나 학계 뭐 주사파나 이런
김일성 소위 김일성 장학생들이 음. 암약을 하고 있고 그런 게 너무나 크다는 걸 느껴서 그리고 또 미국 유학이나 뭐 유럽 유학 갔다 와도 얼치기 좌파되는 교수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많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안보적 위협이 너무나 실존적 뚜렷하게 위협이 실존적 있으니까. 위협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더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 운동을 한 겁니다. 대학에서의 보수주의 운동이랄까요? 그런 대자보 붙이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에 정외과 앞에 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보수주의 뒷문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항상 그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맨날 보면 뭐 어. 규탄한다 뭐 어쨌다 그쵸. 저쨌다 그 많이 붙여놓더라고요. 거기에 보수주의 시각에 대자보를 붙였는데 바로 다음날 신문에 나더라고요. 고려대학교에 최초로 보수주의 우파 성향의 목소리가 있다. 대자보가 붙었다. 근데 그때 참 놀랬던 게 어마어마한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제가 밑에다가 이제 적었던 주소에 근데 한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한 10% 정도는 협박 메일이었고요. 누구냐? 누구냐? 제가 이제 도대체 정체가 뭐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뭐 네, 과정을 마무리해야 그렇죠. 되는 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80%, 70%의 그 이메일은 뭐였냐면은 응원하는 거였어요. 너무나 반갑다. 고려대학교에 이런 대자보가 붙었다는 게 너무나 고무적이다.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선배님들 이 소식을 알고 또 막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갈급해야 하는구나. 이 보수주의 정신과 특히 또 이 체제를 지키려고자 하는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할 수. 그리고 그때 시기가 사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문재인 시기였죠. 그렇죠. 그때는 뭐 찍소리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했다는 게 네. 뭐 말만 하면 적폐, 그쵸. 말만 하면 넌 뭐 친일파, 그 분위기가. 뭐 일본이랑 거의 단교할 정도까지 완전히 이렇게 촛불 독재, 촛불 파시즘이죠. 촛불 파시즘이죠. 촛불에 대항하거나 촛불을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말을 하면은 완전히 적폐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였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마치 프랑스 혁명을 꼭 단두대에 놓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 분위기가 거의 비슷했다고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생각나네요. 첫 번째 올렸던 대자보가 그거였어요. 촛불 혁명이 딱 1년 된 때였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좀 나아지셨습니까? 촛불 혁명 1년 후에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향이 좀 컸었죠. 예, 그렇게 보수주의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참 중요한 게 박사님 뭐 말씀 들으면서 결국에는 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최근에 그 데니스 브레이거 한 얘기를 듣는데 뭐 누가 질문했더라고요. 이게 옵티미스트가 좋습니까? 페시미스트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낙관적인 거, 비관적인 거 어떤 삶의 태도가 더 좋냐. 근데 뭐 사람들은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죠. 페시미스트가 되면 좋은 게 거의 항상 네가 옳다. 그게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인생이 거의 뭐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뭐 디폴트가 거의 뭐 불행한 좀 뭐 이렇게 글루미한 게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데니스 브레이거가 하는 얘기는 이게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싸우는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낙관적인 사람이라도 싸우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고 비관적인 사람이라서 비관적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그렇죠. 그건 의미가 없다. 그것도 큰 함정이죠. 비관주의에 빠지면은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함정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태도가 어떤 뭐 네가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태도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중요한 건 싸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보수주의자라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렇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맞습니다. 많이 들어요. 사실 또 싸우는 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특히 이제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개신교가 영어로 또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저항하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싸우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또 실제로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도 또 이렇게 주셨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기독교적인가요? 아니. 사실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진짜 다양한 분들의 시각을 많이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부족한 게 이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정말 박사님 같이 이렇게 또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뭐 다음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양하게 초청해서 정말 그분들이 생각하는 표현을 진솔하게 좀 나누고 싶다는 게 네. 제 어떤 시작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진짜 민주 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그렇죠.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얼마나 공적인 공적으로 자리에서 할수 말할 수 있느냐. 있는가. 예. 그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계속 셀프 센서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 말하면 내가 어떻게 판단될까? 이 말하면 내가 명예훼손이 걸릴까 안 걸릴까? 민사가 걸릴까 안 걸릴까? 이래서 건전한 비판도 좀 주저하게 되고 또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말하면 정치인들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아니 정치인들이 국민을 막 민사 형사 걸잖아요. 네. 저번에 뭐 문재인이 대표적이에요. 네, 문재인은 뭐 대표적이죠. 시민을 뭐 고발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음. 사회 전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문화가 그렇죠. 팽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뭐 스스로 뭐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자제하고. 어,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아직 자녀가 자기 없지만 거면, 정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보수들이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셀프 센서를 할까봐 참 두렵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저게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또 자녀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거를 그렇죠. 한번 머리 망치를 딱 맞은 것처럼 자각을 하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면서 자기가 진짜 창의성을 개발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사고의 확폭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자기 주관을 갖추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또는 그렇죠. 주변 시선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포텐셜을 다 발휘하지 못 발휘하는 못하고 거죠. 계속 억누르고 압축하고 그거를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유행을 따라서 음. 가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주의예요. 연성 전체주의, soft totalitarianism이라고 문화로서 스며들어가는 그렇죠. 전체주의죠. 문화로 그게. 분위기로 억누르는 그런 것들. 결국에는 근데 그 분위기로 어떤 그 억누르는 그 방향성도 결국에는 전체주의로 향하는 그냥 획일적인 하나의 어떤 도덕관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도 하나의 또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뭐 결론은 전신갑주 얘기하시라. 뭐 전신갑주도 좋고요. 다른 뭐 뭐 개신교 자체가 네. 사실은 어떤 이렇게 싸우는 세상 풍파나 이런 세상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항상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개신교의 출발이었고 또 지금까지도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뭐 악한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전체주의 세력, 야만적인 그런 세력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존재거든요. 인간의 경향 자체가 사실은 좀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고 획일주의적인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계속해서 비판하고 어떤 그런 어떤 뿌리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제 파악인 겁니다. 보수주의가 결국에는 주제 파악입니다. 예. 네. 그 뭐 이제 책 얘기로 잠깐 가서요. 박사님이 뭐 최근에 이 웨인 그루뎀 성경과 정치를 번역해 주셨어요. 네. 근데 뭐 지금까지 많이 번역을 하셨잖아요. 지금 벌써 이 성경과 정치도 그렇고 또 그 전에 레이건 11 레이건 11. 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지금 네. 여기 가져왔습니다. 예. 레이건 11도 있고 또 예수는 사회주의자였는가 네, 그 책도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정의는 사회주의인가? 성경적인가. 네. 예. 그리고 보수가 모든 사회의 기초다. 맞습니다. 예. 팬이에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실 때 책을 선택하는 뭐 기준이나 어떤 방향성이 있으신가요? 사실 선택을 번역가로서 사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쩌다가 보니까 번역을 자꾸 하게 됐는데 1년에 한 번 한 개꼴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미국에 어쨌든 가게 됐어요. 사실은 아내가 박사과정을 한다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외주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잘 정말 때 사모님이 행복한 사모님이시네. 아마 여기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 여성분들 아주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야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나. 외주하러 갔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기를 보는 입장에서 낮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밤에 아이들이 자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번역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번역할 책을 특히 한국에 소개하고 싶은 책을 물색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자마자. 그러면서 결국 제 목적은 뭐였냐면 이 보수주의 정신을 한국에다 좀 알리자. 너무나 좋은 텍스트들이 많은데 한국에 거의 소개가 안 돼 있거든요. 우파적 시각이라 그러면은 다 자유주의 시각이 많아요. 그것도 좋지만 공산주의에 싸우기 위해서 자유주의 시각이 좋지만
보수주의적인 시각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수주의 텍스트를 최대한 많이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색했던 이 책들 중에 레이건 11이 딱 떠오른 거예요. 레이건 11의 원제가 뭐냐면은 레이건 보수주의의 11가지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알았지만 미국의 보수주의 대학가의 클럽 있잖아요. 보수주의 서클.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Young Americans for Freedom 야프라는 벤 샤피로가 거기서 강연을 많이 하죠. 거기에 이제 그 회원 신청을 하면은 웰컴 패키지를 줘요. 환영한다고 이 서클에 가입한 걸 환영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주는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레이건 11. 레이건 11. 예.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이 청년들 입장에서 대학생들 갓 입학한 대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쉽고 간결하게 그 핵심만을 딱 얘기해주는 찝어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쉽고 짧게 간결하게 보수주의를 전달해야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 안에 그래서 11가지의 이제 보수주의 원칙들이 특히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런 원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책 레이건 11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번역이 쉽게 돼 있고 그러니까 글이 아주 쉽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너무 좋아요. 보통 번역서 보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딱딱해서 그냥 몇 줄 읽다가 흥미가 떨어지는데 특별히 뭐 러셀 커크 보수의 정신 같은 경우도 좋은 그렇죠. 책이죠. 좋은 책인데 이게 뭔가 한국어로 읽으면 그 맛이 이렇게 딱 와닿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 아마 입문하는 분들은 그 책을 소화하기는 좀 쉽지 않을 맞습니다.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려워요.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께도 두껍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이건 11은 일단 가독성도 좋고 또 내용도 그 보수의 어떤 철학과 아주 근본적인 뼈대를 잘 소개해주고 있는 책 같아서 네. 너무너무 참 귀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폴 캥거루 교수님도 이제 처음에 쓰실 때 뭐 커크나 이런 보수주의자들처럼 어렵게 쓰지 않고 대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래 문체가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번역도 쉬웠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모든 사회의 기초는 보수다라는 책도 언급하셨는데 그거는 엄청 어렵습니다. 일단은 문체 자체가 원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썼고 그냥 학자들 정도가 아니라 자유주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한테 보수주의 철학을 설명하려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또 보수주의를 은근히 비판하고 그렇죠. 이렇게 경외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좀 철학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레이건 11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수주의 입문서로서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뭐 이 성경과 정치 얘기하기 앞서서 레이건 11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사님 생각하시는 레이건의 어떤 핵심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레이건의 핵심 가치 그 11가지가 다 마찬가지지만 뭐 자유신앙, 가정, 생명 그리고 국부들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 국부들 그리고 미국 예외주의 그리고 국내 정책이죠. 감세 그리고 작은 정부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반공주의 그리고 강한 국방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레이건 하면은 저로서는 신앙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신앙. 물론 어렸을 때 막 투철한 신앙인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 때는 사실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의 힘을 받고 대통령이 돼서 8년 동안 이제 그 80년대 국정 운영을 하시면서 신앙적으로 신앙의 어떤 기초를 미국에 원래 있었던 일치일주기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중간에 에브라임 링컨이 그런 역할을 한번 했었고요. 내전 때. 그리고 소련을 맞서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기독교의 뿌리를 내렸던 그 근본 건국 정신 이거를 살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신앙으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다른 반공주의 감세도 물론이고요. 작은 정부 이런 것들을 다 그 뿌리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기독교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 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실까요? 하면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적 가치관. 그 신념이 그 안에 있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레이건 어떤 안에. 프랙티싱하는 그 신앙하니까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정치적 가치관들을 말합니다. 83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83년을 레이건 대통령 취임 2년 만이잖아요. 그때 83년을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성경의 해로 선포를 했어요. Year of the Bible.
2월달에 이제 83년 2월에 올해는 우리 전 국민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됩니다. 모든 미국인이라면 성경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서 있는 기초는 곧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공화국이 누리는 권리장정과 모든 헌법들 그리고 독립선언문 이런 것들이 결국 성경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공부합시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이 공화국을, 이 미국을 건강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유대 기독교 문명, 이 기독교 문명이라고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서구 문명이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 기독교 문명은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헬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히브리 문명이 있었다. 그 히브리 문명은 곧 인간보다 위에 있는 상위 어떤 법 내지는 어떤 도덕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저는 신앙이라고 단축해서 표현을 했는데 약간은 오해 여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제 레이건 보수주의의 기초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존 애덤스도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헌법은 미국 헌법이죠. works only for moral and religious people. 그렇게 그렇죠. 도덕적이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서만 이렇게 작동될 수 있다. 네, 그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민주주의 또는 그러니까 민주화의 어떤 필요 조건이 뭘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박정희 얘기를 하면서 경제 발전이 GDP가 뭐 1인당 뭐 만 불 이상 돼야 된다, 15,000불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를 보면 경제 발전이 민주화의 필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개발, 뭐 GDP 어느 절대적인 수치가. 근데 그것보다는 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개인들의 어떤 도덕과 그 종교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 민주주의가 같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초창기 때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때 경제가 그렇게 발전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입장이었고 경제라는 뭐 토양 자체가 뭐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뭐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봤을 때. 근데 거기서 민주주의를 처음부터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민주화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을 가진 개인들의 상관관계 네. 이걸 어떻게 보면 뭐 도덕적이고 뭐 깨어 있는 시민 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양심이 살아 있는 시민들, 양심이 살아있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맞습니다. 많이 해요. 네. 예, 맞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존 애덤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했고 조지 워싱턴도 그런 비슷한 류의 말을 했고요. 모든 국부들이 사실은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리고 미국을 보고 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신앙에 있었구나를 깨달은 게 바로 프랑스에서 왔던 토크빌이죠.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썼을 때 결국 결론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도덕적인 사람들은 결국 종교심이 길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가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기초적인 근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토크빌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이제 돌아간 것이죠. 그 이승만도 그래서 그걸 깨달았던 거잖아요. 네, 한성 감옥에서부터. 한성 감옥에서 그 인사이트를 받고 그렇죠. 이게 예수교가 대안의 물줄기다. 그리고 우리가 내 목적은 동양의 예수교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신앙이 없는 분들은 저 사람이 종교 편향적이고 뭐 기독교에 미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정말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이 교회와 그다음에 아주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런 개인들, 깨어 있는 양심을 그렇죠.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곳곳에 포진돼 있어야지 결국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제도를 음. 굴릴 수 있는 게 네, 아닌가.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런 헌법을 미국 헌법이나 뭐 대한민국 헌법이나 프랑스 헌법이 좋다 해서 그걸 아프리카에 던져놨을 때 민주주의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민의 네. 토양이라는 게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쓰셨던 독립정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교 국가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천 네이션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불교인들이나
뭐 다른 종교 사람들은 핍박하겠다는 거야? 최근에 그 불교 보면 막 그 이승만 기념관 송현공원인가요? 네. 거기 짓는다고 할 때 막 불교가 일어나서 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네이션과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입국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것은 표현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입국은 크리스찬 파운딩이었지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이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의 칼리파이트처럼 신정 그런 국가를 신정 국가를 하려고 꿈꿨던 했던 게 것이 아니다. 전혀 아니었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가 곧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세워진 미국이 그러했고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기독교 입국, 크리스천 파운딩이지 독립정신에서 말하는 정신도 바로 그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꼭 물론 예수교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물줄기로 합시다라는 뜻에는 예수교라는 종교라기보다는 예수교가 전파하고 있는 개인의 중요성, 표현의 자유, 자유사상, 평등사상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세웁시다. 그런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을 본받아서 그런 나라를 만드시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가 다시 돌아가서 그 가시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사회 담론 가운데 포함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뭐 인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권이 어디서 왔어? 이렇게 당장 이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답을 잘 못하지 네,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예, 왜냐하면 보통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출발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뭐 찾다 보면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그것도 모호해지고 모호해지는 최근에는 거잖아요.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로봇과 인간의 관계도 모호해지는 거죠. 그 기준이 없으니까 인간 존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내 생각, 내 느낌 여기에 이제 기준을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봇도 상당히 감성적이네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다가도 인격을 존엄성을 투사하려고 그러고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혼란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이 인간관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 특별히 그 제퍼슨 기념관 있잖아요. 디스에 네. 저도 그때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박사님 혹시 가보셨죠? 가봤죠. 거기? 예. 가봤죠. 거기 도미형으로 이렇게 음. 그 사람 도목을 좋아했더라고요. 아테네 그 판테온을 상징을 해서 혹시 지었다고 박사님 그 그랬어요. 제퍼슨 그 생가도 가보셨어요? 제프러스 생가 제가 샬롯스빌에 살았어요. 아 진짜요? 네, 아내가 버지니아 대학에서 버지니아 대학 제퍼슨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버지니아 대학. 그때 저 안 그래도 그 제퍼슨 기념을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그 UVA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모님 UVA에서 박사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포닥을 했습니다. 포닥을.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 3년 살다가 왔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제프러스 생가 몬티첼로라 그러는데 몬티첼로의 그 회원권을 끊고 거의 뭐 자주 갔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곳에 가보면 그 포토맥 건너서 좀 약간 멀리 떨어져서 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참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제퍼슨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한 1화를 들었던 게 케네디 때인가 이렇게 핵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사회 다양한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케네디가 대화하고 이렇게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농담삼아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 토머스 제퍼슨 정도의 지성이 한 여기 모여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토머스 제퍼슨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 겨우 제퍼슨만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뭐 천재들인데. 그렇죠. 핵 전문가. 그 사람들 다 더해도 이제 제퍼슨 한 as good as 제퍼슨 뭐 이 그렇죠, 정도 그렇죠.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던 거 보면 뭐 제퍼슨의 지성이나 그 뭐 통찰력 깊이는 뭐 대단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돔 건물 안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잖아요. 네, 글 쓴 맞습니다. 거. 근데 거기 보면 인간의 권리와 자유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제퍼슨 같이 IQ가 높고 탁월한 학자도 결국에는 찾고 그 뿌리를 가다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뭐 이 신적으로 뭐 인정한다 그건 논의로 치더라도 철학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걸 인정하는 데서 인간 존엄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그렇죠. 결국에는 시인할 수밖에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그 국부들 중에서 어린 축에 속했고 그리고 국부라고 하면 이제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사람들 56명인가요? 그리고 헌법에 서명했던 사람들 통틀어서 이제 국부들이라고 말하는데 좁은 의미에서 그 중에서 제퍼슨이 가장
뭐랄까요 날라리였어요. 신앙으로 따지면. 신앙적으로. 근데 이제 물론 젊은 제퍼슨과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덤스랑 다시 화해하고 그랬던 제퍼슨이 다르긴 합니다. 그때 신앙 고백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 독립선언문을 쓸 때 당시에 그래서 그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맞아요. 그 기적을 다 빼고 자기 신비주의적인 교훈적인 거. 것들을 다 빼고 그냥 교훈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만 도출을 해서 성경을 따로 편집을 했죠. 그런 약간 이신론자는 아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신론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약간 날라리 신앙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자유의 기초에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었죠. 그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오히려 그걸 더 지금으로 따지면은 확실한 그쵸. 언어로 표현을 했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날라리도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그 국부들 사이에 있으니까 날라리 신앙이 상대적인 날라리. 상대적인 날라리. 상대적인 날라리. 그렇지만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건한 그 글들을 보세요. 얼마나 경건해. 맞아요. 그리고 그 노예제를 생각하시면서 아마 그 글을 쓰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제퍼슨 메모리얼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끝까지 잠잠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내가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린다. 맞아요. 그러니까 노예제를 생각하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God's justice cannot sleep forever. Sleep forever. 그 그렇죠. 구절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노예제를 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BLM 운동하면서 막 제퍼슨 동상 끌어내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모순을 알았던 거죠. 이 나라의 모순과 같이 헌법에 흑인에 대해서 4분의 3표를 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순을 결국에는 흑인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 아래 기치 아래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뭐 면 사업이라든가 부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에도 노예가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제 자각을 하고 반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미국의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뭐 제퍼슨도 그렇고 또 워싱턴도 사실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 마운트 버넌 같은 데 가면 그렇죠. 거기 뭐 노예 관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 미국 보수주의자들이나 또는 그 미국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을 갖고 있는 애국자들을 보면 인정을 하고 들어가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죠. 뭐 노예 가지지 않았어. 그건 다 그렇지 거짓말이야. 뭐 않죠. 이렇게 조작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맞는 말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수했고 잘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부터 완전했던 게 아니고 완전함을 지향하는 세팅이 돼 있었다. 이렇게 그거 얘기를 좋은 하더라고요. 의미죠. 예.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이게 한국적인 상황에도 적용을 하면 음.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매우 왜곡돼 있고 이게 굴절돼 있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네. 애초에 친일 노무현이 그런 표현을 했죠. 그렇죠. 뭐 기득권이 득세하고 그다음에 정의가 패배한 뭐 어떤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건국될 때부터 친일파들 대거 등용했고 또 6.25 때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뭐 4.3의 아픔 이런 것들 그 5.18과도 연장선에서 포함되고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아픔을 완전 부인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보수주의자로서 가지는 시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처음 세팅됐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성에서 세팅됐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완벽했다기보다는 완벽을 지향하는 완벽을 맞습니다. 추구하는 그 과정으로서 세팅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향성이 유지가 된다면 그렇죠. 점점 더 사회가 대한민국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그렇죠. 하고 대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이 나라를 잘 만들어 나가면 좋을까. 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태도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미국 헌법에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We the people 이렇게 시작해서 in order to build a more perfect freedom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perfect freedom, perfect union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나라를 어떤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핵심적인 표현이죠. 핵심적이죠. 네. In order to build a more perfect union 이렇게 돼 그 있는데 몰이 핵심이네요. 그렇죠. 뭐가 몰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그 자각이 거기 들어 있어요. 항상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해 나갈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신에 대한 어떤 그 divine blessings of liberty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source가 그 자유의 source가 그 근원이 신학에 있다라는 것도 또 거기서 인정을 하고요. 헌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완벽성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완벽성을 추구하다가 프랑스 혁명처럼 많은 아픔과 사상자를 내고 폐단을 겪는 것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구조 자체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박사님 이 책에도 뭐 얘기가 나오지만 그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시스템 보통 우리가 한국 보수 진영에서 미국 얘기하면 왜 미국 얘기하냐, 뭐 미국 얘기 뭐 우리 다르지 뭐 이런 얘기하는데 물론 그 말씀이 일리가 있죠. 거기 우리 한국 아주 고유의 상황이 있으니까 100%뭐 미국 얘기를 여기 끄집어 와가지고 무조건 우겨 넣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미국의 시스템이 상당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면에서는 미국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본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본성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도 충분히 미국 시스템을 고려하고 또 학습하고 또 뭐 벤치마킹 할 거 있으면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주국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워싱턴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본받아서 그러한 구조를 그러니까 미국인들만의 체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으로 인류에 내놓을 수 인류에 있는 내놓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인류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델 뭐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저기 윈트롭이 했던 저기 언덕 위의 도성, 언덕 위의 도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인류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프로토타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한번 국가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통찰력을 알고 우리나라에 이식해 주신 분이 이제 이승만이기도 하고 그 브리지 역할을 하신 그쵸. 거죠. 이승만이. 그리고 또 이제 이승만 지난 해죠. 작년 이맘때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 연설을 게티스버그 연설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게티스버그 연설을 시작했는데 게티스버그 연설에 보면은 그 게티스버그 연설이 사실은 미국의 어떤 그 건국 정신을 80년 후에 가장 잘 요약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많이 간과하는 표현이긴 한데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other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과연 보존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그 전쟁에 와 있다. 근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모든 나라가 과연 설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주공화국이 민주공화국. 시험대에 서 그쵸. 있다는 거. 그 중에 하나는 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세워진 나라. 게티스버그 그거는 참 몰랐네요. 네네. 그런 내용이 있는지. 예, 이게 두 번째 문단이라서 첫 번째 문단하고 맨 마지막 문단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단에는 그냥 많이 간과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여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도 한국 보수주의자로서 미국에서 한 4년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약간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너희들과 같은 의미에서의 보수주의자인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왔으니까 뭐 유교 보수주의 내지는 그런 뭐 이런 건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서구 문명의 밑에서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뿌리를 인정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주의자다. 나도 레이건 보수주의자고 나도 버클리 보수주의자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게 바로 그 구절이에요.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이 말했던 그 or any other nation so conceived and dedicated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동양인이니까 뭐 서구 문명 하면 좀 이질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양인은 아닐 수 있어도 우리는 서구 문명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다면은 서구 문명 속에 속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고 분명히 그 정체성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참 결국에는 그 정신과 또 자각 또 우리 서구 문명에 대한 가치 또 뭐 독립에 대한 가치 여러 가지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 또 공부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것 행동하는 것 플러스 이제 이게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해요. 다음 세대까지 전수가 되는 거. 결국 보수라는 것은 자기 세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그 다다음 세대. 특별히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강조 이러면서 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더 마음에 와닿으시겠죠. 이런 게 내 자녀, 내가 살아갈 세상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이제 살아갈 세상이 더 좋은 사회가 돼야 될 텐데. 그다음에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래서 이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태극기 하시는 게 저는 그래도 한편으로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분들 그럼요.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고 또
나름 손주들을 위해서 이제 자녀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연배에서는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서 시간을 내는 게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레이건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참 레이건 같은 경우에도 참 유명한 박사님도 그 여기 책에도 소개하셨죠. 자유는 한 세대 안에 소멸할 수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있다. 네, 그 한 제너레이션 안에. 근데 그 얘기가 참 무색하게도 레이건의 자녀를 보면 제가 이걸 리서치 해봤거든요. 근데 그 좌파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가끔 이렇게 좌파 미디어 나와서 평론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사실 현대 미국 보수주의에서 양대축이라고 했을 레이건과 이제 버클리인데 버클리 자녀도 좌파더라고요. 그래요? 난 몰랐어요. 그 오. 버클리 자녀 중에 다 좌파는 아닐 텐데 그중에 한 그치. 명이 좌파더라고요. 근데 그렇구나. 굉장히 보컬한 크리스토퍼 버클리. 그런가요? 크리스토퍼인가? 그 이름이 가물가물해서 왜냐하면 버클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버클리는 저기 프랭크 버클리죠, 그죠? 윌리엄 윌리엄 버클리. 윌리엄 버클리는 이제 아들이 하나였는데 크리스거든요. 그래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아이고, 그 사람도 아주 열성 좌파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분들이 정말 보수주의의 상징적인 거인 아이고. 두 사람인데 이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 철학을 가지지 못하고 좌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등잔 밑이 어둡기도 하고 그만큼 힘든 거기도 하겠죠. 힘들죠. 네, 그 교육을 한다는 게 자녀들을 올바른 보수 가치관으로 해서 다음 세대까지 전수하는 거.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과 정치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박사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책은- 제일 따끈따끈한 지금 신간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 현재 좀 넘었어요. 번역하신 책 중에서요. 한 달도 한 달 됐구나. 근데 웨인 귤뎀이 쓴 겁니다. 웨인 귤뎀은 이제 신학자들은 다 아시는 분이죠. 조직 신학 책으로 유명하신데 원래 조직 신학자는 아니었고 이제 신약학자입니다. 성경학자인데 조직 신학 책을 상중하 3권짜리 두꺼운 책 3개를 이제 쓰셨고 그걸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도 상하 이렇게 해서 쓰셨고 상당히 유명하신데 왜 유명하냐면은 상당히 어려운 교리를 특히 조직 신학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려운 교리를 너무나 쉽게 풀어서 썼다는 것이 이제 가장 장점이에요. 다른 조직 신학자들 많잖아요. 존 프레임 있고 모든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건 이제 버커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너무 어렵게 써놨는데 같은 교리를 너무나 쉽게 웨인 귤뎀이 잘 풀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학부가 경제학이에요. 하버드 대학 경제학 출신이라서 어떤 어려운 원리를 쉽게 이렇게 설명해서 풀어내는 거에 좀 특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를 성경적 가치관 아래서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적인 구절들을 많이 뽑아내서 정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학 교과서를 쓴다고 이분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정치학 교과서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크리스천 되겠네요. 정치학 핸드북 이렇게 쓰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쉽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든가 그리고 크리스찬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께를 보고 좀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이 두꺼운 이유가 쉽게 썼기 때문에 두꺼워진 거예요. 말을 풀어 쓰다 말을 보니까 풀어서 쓰다 보니까. 말이 길어진 거네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별로 크게 막 골몰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제가 쭉쭉 읽어나갈 읽어봤는데 수 있어요.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네. 이게 행간이 넓어서 그죠. 큼직큼직하게. 편집이 잘 돼 있어서 이게 네. 읽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술술 일어나가 읽다 보면은 막 한 100장씩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뽑아낸 정치의 원칙들, 모든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근본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생명이랄까, 뭐 낙태 문제, 또 안락사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22대 국회가 되면 아마 대두가 많이 될 텐데 낙태, 안락사 이런 문제들을 잘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근거가 뭔지를 구절을 하나하나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 정치인이라면은 당연히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필독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서구 문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은 그 근본이 그 사상, 자유 사상의 뿌리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 2, 3장이 그 원칙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한 6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는데 1, 2, 3장 정도는 모든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커버에 보면 이게 성경과 정치하고 상이라고 돼 있는데 네. 그럼 이게 하도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원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용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뒷부분 뭐 이게 절반부터는 뭐냐면은 구체적인 이슈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면서 생명부터 경제까지 다룹니다. 생명, 가정 또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경제가 있는데 이 뒤로 한 8개 챕터가 더 있어요. 8개 챕터가 더 있는데 환경에서 시작하고 국방과 외교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책 한 권 이게 아니라 원서 책 한 권짜리인데 이 한 권에 모든 정치적 이슈들을 다 담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3분의 1 구체적인 이슈 파트는 3분의 1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이후로 학원은 이제 환경부터 시작해서 언론까지 이렇게 쭉 구체적인 이슈들이 커버가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제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학원도 나옵니다. 올해 말까지는 나오는 거네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또 한 번 또 그 예. 전에 모실 수도 있고요. 네네네, 아니면 그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가지고 모실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여기서 뭐 박사님 전 번역서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성경과 정치도 그렇고 또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 그것도 전 정말 너무 흥미있게 읽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사회 정의는 성경적 정의인가 이런 책들의 공통된 주제가 네.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좌파 크리스천들에 대한 어떤 호소 설득. 설득, 네. 예, 그리고 또 뭐 그들의 입장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거를 좀 설명하는 네네네. 그런 띠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 가치와 좌파 크리스천이 양립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보면 뭐 정말 신앙 좋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활동하시고 뭐 주일학교 섬기시고 하는 분이 뭐 이재명을 좋아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재명 좋아하는 거는 뭐 그 자체에 놓고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재명이 지지하는 정책이 너무너무 반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북한을 추종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굴종적인 정책을 취한다든지.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좌파 크리스천이 어떻게 보면 그 존재 자체로 좀 형용 모순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그게 뭐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글쎄 좌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대중적인 인식은 좌하면은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연민이랄까 또 분배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평등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좌파의 출발은 1789 1789년 프랑스 혁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 프랑스 혁명에서 좌파가 시작되었고 자코봉이 대표적으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핵심 사상에는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 이성이 완벽하다라는 어떤 자기 교만, 주제 파악하지 못하는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엔지니어링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만함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벨탑이 그랬듯이 프랑스를 그렇게 건설하려다가 실패했듯이 나폴레옹이 결국 나와가지고 왕정복구를 하잖아요. 왕정복구를 하잖아요.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인간의 겸허함에서 나라의 어떤 통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는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자각 어떻게 보면 교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세계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좌파의 출발점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것은 성경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책의 4장에 보면은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딱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경적 세계관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타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꼭 그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를 제친다 하더라도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 인간 스스로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얼마나 악하고 파괴적인 것을 솔직하게 스스로를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좌파적 사고는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거역, 반항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내놓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봐도 사실은 분배라든가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경제적으로 말하면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전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뭐 친동성애적인 그런 입장들 또 안락사라든가 이런 낙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질서를 인간보다 상위에 있는 어떤 질서, 도덕 질서, 상위법 이런 것들을 거역하거나 무시하거나 뒤집어 엎으려는 그러한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혁명이 그러했고 프랑스 혁명이 그랬듯이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좀 솔직하게 까놓고 본다면 좌파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크리스찬 세계관과 상극이고 양립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 성경과 정치라는 책에서도 웨인 굴뎀이 하고 있는 말이 그것이고요. 사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서문에 보면은 사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가능한 배제하고 오로지 신약학자로서 성경학자로서 성경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낙태 문제나 생명 문제나 안락사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학자의 관점에서 내가 서술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사람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에 가장 충실하게 정치학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좌파적 사고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좌파적 사고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어떤 성경적 세계관에 반대되는 어떤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고 인간의 이성을 최고 존엄으로 올려놓는 그러한 사상은 기독교 세계관과 배치된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보수주의적인 정책들로 귀결이 됩니다.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공화당의 정책과 가깝죠.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이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국힘이 시원찮은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제 비교적 저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어떤 전통이라든가 어떤 뿌리의 어떤 그 가치관 뭐 적어도 체제적으로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뚜렷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또 낙태잖아요. 네. 참 우리나라에서는 뭐 핫 이슈가 되다 못해 아예 사람들이 건드리지조차 않는 이슈인데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이게 지금 뭐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뭐 통계 나온 것은 뭐 한 1년에 20만 명 언저리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낙태가 되는 그 태아의 숫자는 뭐 가늠조차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네. 제대로 된 저도 이렇게 통계가 없죠. 리서치를 봤어요. 근데 아주 그 신뢰할 만한 통계를 내는 기관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뭐 산부인과 학회도 뭐 예전에 통계 낸 거 뭐 10년, 20년 전에 통계라서 이게 신빙성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뭐 대한의사협회에서 뭐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분위기가 낙태에 대해서 그냥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추정치로는 뭐 보통 한 50만 명에서 50만에서 뭐 크게 잡는 경우는 뭐 80만, 90만까지 1년에 한국에서 낙태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박사님께서는 그 미국에 계실 때 또 프로라이프 관련해서 집회도 가보셨죠? 맞습니다. March for Life. March for Life. 어떻게 우리가 그 낙태 이슈를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은 낙태가 우리나라에서 공교롭게도 우파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낙태 정책 낙태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이제 산하 제한이죠. 가족 계획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낙태를 포함한 인구 조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이게 시기가? 이제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거쳐서 계속해서 그런 운동들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만 낳고 잘 그렇죠. 키우자 하나만 뭐 낳고 살자 그런가요? 뭐 셋까지는 완전히 되게 이상하게 봤고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서 완전히 이제 한 명으로 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기원을 추적해 보면은 사회 구조랑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회적인 어떤 교만한 생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그런 시도 자체가 반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악 영향을 미치는구나. 지금 불과 10년, 20년, 30년 흐른 뒤에 우리가 볼 때 그 여파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태아들이 희생을 당했고 지금은 저출산으로 고통을 받고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때 사실은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뒀다면 그때는 좀 힘들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런 저출산의 문제에 허덕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그 그래프가 급격히 막 세목골이 변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사회를 우리가 이 알량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것이 얼마나 교만일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좌파적인 경향, 그러니까 사회를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 경향은 좌우를 막론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치 지형에서의 좌우를 막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견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좌파든 우파든 일단 낙태 이슈의 제일 핵심이 과연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좌파든 우파든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논의 자체를 뭐 시작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터부시하고 아예 공론의 장에서 꺼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개인이 생존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20대 한 초중반 되는 여성이 뭐 어떤 예기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자기가 지금 대학 졸업하고 뭐 직장 생활하면서 당장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 자녀가 태어나면 뭐 어떻게 그거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지 않을까. 물론 그게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어떤 환경이라는 게. 근데 이해가 되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낙태 문제라는 게 꼭 뭐 낙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게 답이 아니고 정말 사회 전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또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저는 이게 뭐 낙태라는 게 여자 혼자 임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결국엔 파트너가 있어야지 임신을 하는 사실은 건데 남성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남성의 책임이 있죠. 거기 안에서 뭐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게 그 친부 테스트에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렇죠. 같이 책임을 책임을 부양하는 지고 부양 책임을 책임을 지고 물겠다 네. 이런 쪽으로 정책이 논의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가 있어요. 네. 이미 많은 주에서 그런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 낙태가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사실 저출산도 그렇고 비혼주의, 최근에 유행하는 비혼주의와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은 약간의 완벽주의적인 그러한 우리의 세계관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결혼을 왜 안 하니? 라고 했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죠.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요. 아이가 임신했을 때 아이를 안 낳고 싶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불쌍해요라고 죽이는 거 생각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세계관 자체가 뭐를 그 전제로 깔고 있냐면은 완벽주의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남의 시선을 또 신경 그렇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있고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경험자 입장에서 아이를 둘 낳고 키지만은 절대로 뭐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완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도 준비가 안 되었고 아내도 준비가 안 되었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어.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주셨으니까 낳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어떤 사실은 되게 얕은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준비가 되면 결혼해야지. 누구를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내를 그래도 부양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결혼해야지. 근데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풍족한 어떤 기준을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정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 하늘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 하면은 무슨 펜트하우스 살면서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강 아파트 뭐 한강에서 뭐 한강뷰 보이는 그런 거 그런 기준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현실도 상당 부분 어떤 환상을 좀 많이 최대한 버리고 그냥 우리가 가진 선에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결혼하는 거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
서구 문명이 발전해온 동력이었어요. 동력이었어요. 그냥 낳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믿음일 수 있지만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또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 벤 샤피로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혼하면은 경쟁력도 향상이 되더라. 남자 같은 경우는 그 통계로 어, 입증이 되잖아요. 통계로 입증이 되죠. 실제 이렇게 벌이가 시원찮다가도 결혼해서 결혼하면 부양 가족이 생기면 그것이 무슨 심리적인 것이었든 무슨 무엇이었든 어쨌든 향상이 되거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도 확실히 마찬가지고 남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놔두면 뭔가 이게 빈둥빈둥하고 좀 물론 그렇죠. 이제 자꾸 자기 개발하려고 그러죠. 계속 자기 개발하는데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있어요. 아주 물론. 예외적으로 뭐 그냥 자기 혼자서 뭐 열심히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딱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닥치면 한다. 그러니까 닥치기 전에 안 한다. 그런 게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 남자들은 특별히 음. 꼭 그 예비군 예비군 우리 맞습니다. 분명하게 알잖아요. 딱 껄렁껄렁 하다가도 또 예비군 할 때 하면 그렇죠. 막 준비가 돼가지고 만점 병장은 나오고 뭐 그냥 일이 뭐 어떻게 게임이 안 되는 네. 그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렇죠. 거. 그게 안에 아마 남성의 독특한 음. 특징이 아닐까 그쵸. 싶어요. 그게 또 남성성이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또 끌어갔던 원동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원동력. 네. 그러면 박사님 이제 마지막 뭐 낙태 문제 좀 마무리하면서 그 미국에서 March for Life 그 참여도 하셨었죠. 네. 우리가 미국에서 그래도 먼저 어쨌든 그 미국 보수 진영에서 낙태 이슈를 먼저 다뤄보고 나름 최근에 그 답스 디시전 통해 가지고 유의미한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March for Life 운동을 통해서 로데 웨이드 법안을 뒤집었던 그 5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73년에 그게 로데 웨이드가 그 판결이 나고 돕스가 이제 딱 50년 만에 49년 만에 했는데 그 안에 어떠한 움직임과 무브먼트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이제 종교적인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March for Life의 가장 큰 동력은 기독교인들이었고 March for Life를 시작한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모럴 메조리티라 그래서 일어났던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세웠던 그러한 세력도 결국에는 이 낙태 문제를 우리 미국 사회가 어떻게 뒤집어야 될 것이냐라는 움직임에서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세운 것이고요. 그 레이건 당선 때도 아주 중요한 어젠다. 중요한 어젠다였어요. 였었네요. 73년부터 그 운동은 계속해서 가속도를 붙이고 있었고 사실은 모럴 메조리티도 낙태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모럴 메조리티가 제리 팔로워에 의해서 생겨가 났고 그리고 모럴 메조리티 때문에 사실은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 이제 낙태를 통과를 시켰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때 약간 좀 쉐이디한 걸 했더라고요. 그 맞아요. No Fault Divorce 같은 것도 그쵸. 통과시키고 무기책 무기책 이혼. 이혼을 쉽게 만드는 네. 법안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반성을 하는 게 나옵니다. 대통령이 돼서는 자기의 지지층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했고 또 본인도 이제 신앙적으로 좀 성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983년도 아까 성경의 해라고 선포를 했던 그 해에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아직까지도 유일무이한 일을 하시는데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책을 발간하시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낙태와 국가의 양심, Abortion and the Conscience of a Nation이라고 해서 낙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방조한다면 우리가 19세기 때 노예제를 방조하면서 미국의 양심이 점점 갉아먹혀지고 타락하면서 망하는 길로 들어섰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링컨이 뒤집었던 것처럼 우리가 낙태를 지금 방조한다면 우리나라의 양심도 점점 무뎌지고 결국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요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 임기 내에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당시에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낙태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죠. 대법관 프로라이프 대법관들을 올리기도 하고 그중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앤토니 스클리아가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뒤로 나오는 부시 대통령도 그렇고 보수주의 대통령들의 가장 큰 아젠다는 또 그들을 서포트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아젠다는 어떻게 하면 대법원의 구성비를 보수주의적인 프로라이프적인 성향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주의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그 대법관 후보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경선에서 공화당 경선에서 나오는 모든 후보들한테 이 리스트의 명단대로 대법관을 임명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보금주의자는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었을 때 2016년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확실하게 이 보금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했던 것이에요. 다른 프로라이프 그 후보들도 뭐 그 당시에 마코 루비오 또 테드 크루즈 이런 사람들도 다 프로라이프였지만 그만큼 트럼프만큼 정확하게 나는 너네들이 제출하는 그 명단 그대로 법관을 임명할 거야라고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상 대통령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또 지켰잖아요. 지켰죠. 네. 세 명이나 자기가. 단임을 했는데 단임을 4년밖에 안 했는데 3명이나 임명을 할 수가 있었죠. 이번에 경선에서도 디센티스하고 이렇게 뭐 약간 좀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과 다르게 트럼프가 아주 진짜 쉽게 그렇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그 대법관 3명 임명한 게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결정적이었을 싶어요. 거예요. 네. 트럼프 4년의 업적 중에서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뭐 보도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오래갈 그 유효한 효과는 대법관 3명 임명이죠. 물론 그 긴즈버그가 죽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러나 그게 지금 우리 사실상 그 낙태뿐만 아니라 무슨 종교의 자유, 교회 폐쇄 이런 거 코로나 겪으면서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새 대법관이 큰 역할을 했죠. 종교의 자유라든가 예배할 자유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유효한 효과를 했다. 다른 어떤 보수 대통령이 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배울 점이 큰데 그 교훈을 얻을 것이 큰데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이 낙태 문제나 어떤 도덕적인 양심의 타락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기독교인들이 결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모럴 메조리티가 그랬듯이 낙태라는 하나의 아젠다만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일단 하나가 됐잖아요. 모든 기독교 대학들, 리버티 대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사람들 보내서 마치 포 라이프에 참석시키고 일단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특성상 카톨릭과 개신교가 연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낙태주거든요. 그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다른 그림이죠. 저는 사실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죠. 종교 통합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아젠다. 권리를 그죠.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권리 수호를 위해서 또 아젠다를 위해서 충분히 공통점을 찾는 사람들끼리 연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다른 점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너 이거 달라? 너 꺼져. 그러면 안 돼. 난 너 안 같이 돼. 안 너 못해. 이제 완전 쓰레기구나. 뭐 너 프락치지 뭐 이렇게 소위 맞아요. 말하는 보수 간별사들 참 황당해요. 그렇죠. 황당하죠.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많은 게 달라도 그래도 같은 커즈가 있으면 연대할 줄 알고 필요할 때 그런 게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그렇죠. 접근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은 보수주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안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한 부분에서 정책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함께 한다면 내 중심이 흔들리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지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핵심 가치관에 있어서 완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주의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흔들릴 것 같은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쳐내고 선명성 이런 것들만 자꾸 따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정책을 이뤄내기가 쉽지가 않고 정권을 바꾸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에는 연합을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가치관의 타협이 아니라 겉껍질의 타협해야 되는데 겉껍질의 타협을 하다가 가치관을 타협할 것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뭐 카톨릭과 함께 한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 막 흔들리느냐. 뭐 고해성사라고 성모 마리아를 뭐 숭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젠다만을 위해서 이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이 웃고 떠들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라이프 가면은 그 마치 포 라이프 가면 정말 너무나 축제 분위기예요. 너무나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나 부럽죠. 너무나 부러운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프로라이프도 많이 깨져 있고 한국에서 혹시 그런 March for Life 그런 한국 버전이 있나요? 있어요. 되게 이제 소규모로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선두에 서신 분이 이제 카톨릭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좀 참여를 꺼려하는 분들 그 경향이 있어요. 카톨릭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야 어떻게 우리나라 카톨릭은 대부분 좌파가 많은데, 야, 그러니까 그 적어도 대변되는 이미지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도 살짝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에서는 카톨릭이
말 그대로 보수의 보수죠. 그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자체, 보수죠. 사회적 자체죠. 예를 들어서 뭐 대법관 중에도 지금 뭐 최근 임명된 베럿이라든지 아니면 로버츠도 카톨릭이죠. 카톨릭이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토마스 토마스 역시 카죠. 카톨릭이고 엘리토도 아마 뭐 세멜 엘리토는 다른 기독교인인가요? 그냥 개신교였던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제가 아는 확실한 세 사람만 해도 로버츠, 그다음에 베럿, 베럿, 그다음에 클래런스 그렇죠. 토마스 이 사람들은 그 9명밖에 안 되는 구성원 가운데 3명이나 카톨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예전에 미국 친구랑 대화하면서도 여기서 개신교는 뭔가를 좀 뼈저린 걸 느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개신교 입장에서 왜냐하면 인구 비로 따지면 카톨릭은 엄밀하게 말해서 뭐 개신교는 아니니까 소수잖아요. 거기 근데도 3명이나 그쵸. 거기 카톨릭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뭐 이벤젤리컬이라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법관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없어요. 성향상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미국은 카톨릭이 보수의 어떤 그 방파제 역할 또 아주 중요한 선봉대 역할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맨날 좌빨 역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정의 사제인가 뭔가 맞아요. 걔네들 보면 맨날 나 윤석열 탄핵하라 박근혜 물러가라 뭐 주한미군 철수. 얼빠진 소리나 하는 좌파들 신부들이 왜 저기 누구지 하고 보면 다 정의 구현 좌빨이고 사제다. 정의 뭐 사제인가 뭔가 하는 걔네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모르겠어요. 구조적인 문제인지 한국 카톨릭은 왜 좌파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분명히 신부님들 중에서도 우파 신부님 계실 많고, 텐데 그리고 카톨릭 그 교회 다니는 성당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나 이런 카톨릭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보수가 또 많아요. 보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더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교황의 어떤 그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교훈들을 딱 받아들이기 때문에 낙태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 집단 이 한국의 카톨릭, 한국의 그 천주교를 이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집단 신학적인 그런 사람들이 좀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은 거기에 공감을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좀 약간 리더십의 문제인데 그 카톨릭 분들이 좀 분연히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분들도 아마 내면의 고통이 심할 거예요. 맞습니다. 난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그치. 저 이상한 신부들이 나가서 대한민국 카톨릭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뭐 주한미군 철수 그런 황당한 소리를 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여기서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윌리엄 버클리 보수주의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아버지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버클리가 이런 책을 썼어요. Why I'm Still a Catholic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당신은 왜 아직도 보수주의자면서 왜 개혁주의 신앙, 칼뱅주의 받아들이지 않고 왜 아직도 카톨릭입니까? 카톨릭의 그런 권위주의라든가 중앙 집권적인 획일주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Why I'm Still a Catholic 이 책을 썼는데 왜 난 아직도 천주교인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핵심이 이겁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를 무시한다면 그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카톨릭 교황의 어떤 기치가 교황마다 바뀌잖아요.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 때문에 어떤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카톨릭에는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보수주의의 기초지만 그래도 집단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권위가 필요한데 카톨릭은 그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법관 얘기를 해요. 대법관들을 임명하는 것도 분포를 봤을 때 그때도 그랬나 봐요. 카톨릭들이 많은 거를 봐라. 카톨릭에서 약간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주의적인 그런 교육 체계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근본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카톨릭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 이게 잘못 나가면 근데 이단 소리 듣겠네요. 큰일 났네. 사회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의 신앙의 진실함은 뭐 의심하지 않겠죠. 예. 근데 카톨릭에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논쟁도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예를 들면 자연법 이런 거. 그렇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자연법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몰라요.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는 뭐 자연권, 자연법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아퀴나스부터 해서 맞아요. 뭐 이런 전통 자체가 자연권에 대해서 또 철학에 대해서 과학과 자연 뭐 신앙의 대화 이런 부분에서 아주 튼튼한 그 뿌리하고 기반이 있다는 인식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요.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카톨릭인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걔네들은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좀 더 어떤 깊은 철학적인 차원의
인간에 대한 어떤 맞아요. 고민이라든지 어. 또 자연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어. 그런 거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그런 풍토도 어떤 지적인 토론이 음. 일어나는데 많이 이렇게 자양분이 되진 않았나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미국의 보수 운동에서 물론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윌리엄 버클리가 창시한 내셔널 리뷰가 있지만은 종교 쪽에서는 사실 카톨릭이 그걸 이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First Things라는 그 잡지가 잡지 있죠. 예, 너무나 철학적으로 너무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이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페이퍼 이 매거진으로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있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간지인가 아마 그런데 이걸 뭐 나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굉장히 많고 카톨릭이 아니더라도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그 카톨릭에서 나오는 카톨릭 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그런 자연권이나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카톨릭 그 잡지에서 제공을 이렇게 논의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철학적인 그 기준을 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역시 카톨릭인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개신교가 그 역할을 해야죠. 카톨릭에서는 크게 이제 기대는 안 되고 세력이 작다 보니까 그렇지만 개신교가 조금 더 어떤 개혁주의적인 신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전통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알려주고 성도님들한테 많이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조금 번영신학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발전사가 또 그래 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쉘로우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네. 네. 이거 보시는 목사님들 아유 너무 또 거만한 얘기 죄송.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 대선 어떻게 보세요? 대선 11월 네. 이제 일단 뭐 사실상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매치가 될 것 그쵸. 같은데 근데 거의 확정이 됐죠. 이것도 지금? 얘기해야 되겠다. 이 웨인 그루뎀 있잖아요. 웨인 그루뎀이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트럼프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2016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경선 과정에서 지난 10월 지금 이분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거의 기고 활동을 안 하세요. 근데 오랜만에 작년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기고문을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고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경선에서 나는 드산티스를 지지한다. 트럼프 스스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부정선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드산티스를 지지한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끌렸어요. 맞다. 트럼프 본인이 이 욕심을 내려놓고 드산티스를 세워준다면 마가의 그 어마어마한 이너시아를 드산티스한테 실어준다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웨인 그루뎀처럼. 근데 이제 경선에서 뭐 말도 안 되게 드산티스 지지율이 전혀 안 오르고 너무나 견고하게 트럼프로 결국에는 결론이 났잖아요. 사실상 뭐 현직 대통령 취급을 한 거죠. 그죠? 미국 보수 그렇죠.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게임이 안 됐고 지금 이제 어떤 입장일지 궁금해요. 웨인 그루뎀이 지금 결국에는 바이든과 트럼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칼럼을 써주시기를 빨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 써달라고 서문 써달라고 메일 보냈는데 건강이 점점 너무나 안 좋아져서 조교가 계속해서 어렵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칼럼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드산티스를 지지했지만 최종 후보로 트럼프가 나왔다면 바이든에 맞서서 당연히 트럼프다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그루뎀은 음. 그 트럼프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덕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음. 국론이 너무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뭐 부정선거 이슈라든지 아니면 트럼프의 어떤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춰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라난 아이들한테 과연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딱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는 그 부분이 아마 웨인 그루뎀 입장에서는 신학자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치, 모르겠지만 대안이 있다면 그 그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한 게 아닌가. 저도 그때 말씀하신 칼럼 2개를 다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입장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긴 해요. 예. 빨리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웨인 그루뎀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바이든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입장 선회를 해서 트럼프를 지지 선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웨인 그루뎀 입장하고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11월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다시 리매치를 한다면은 지금 분위기상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 그렇고요. 어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보수도 물론이고요. 상당히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막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는 트럼프 진영을 우리 지한 8호 이 한국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당신네들의 미국의 가치관 그 뿌리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과 건국 정신을 독립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보수주의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승만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이승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가장 영웅으로 삼는 메가더나 벤 플리트가 이승만을 정말로 존경했고 이승만을 그냥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 그 맞아요. 무게만큼의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벤 플리트는 이렇게도 말했죠. 우리나라의 국부 조지 워싱턴, 링컨, 뭐 제퍼슨 이런 사람들을 합한 것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그랬어요? 표현했어요. 정말 극찬 중에 극찬이거든요. 최고의 극찬이. 예. 네.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였다고? 그냥 K-팝이나 알고 있었지 그 뿌리에 대한민국 뿌리에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에 정말 놀래거든요. 그러한 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177 연구소에서 그리고 또 엠킴이 하고 있는 빌드업 코리아는 행사가 이제 작년에 있었고 올해 8월에도 열릴 건데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과 미국의 마가 진영, 트럼프 진영 이쪽과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자들과의 접점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혐오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증폭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어떤 현상적인 걸 내려놓고 트럼프 지지층 마가와 또 미국의 일반적인 보수주의자들이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안다면 이승만을 안다면 그리고 그 뿌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선교사들이 놓은 뿌리라는 거 그죠?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초는 선교사들이 세웠다라는 그 말이 정말 나는 큰 울림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것도 계속 것들을 다시 틀어야겠네요. 그죠. 나중에 계속해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 잘 기억 못 하잖아요. 특별히 못하죠. 미국인들은 뭐 관심 있게 보진 않으니까요. 네. 해외 정상이 왔을 때 연설하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미국인들한테도 알리고 그 중간 역할을 엠킴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 8월에도 이제 빌드업 코리아 2차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때 또 그런 또 11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몇 개월 앞두고 있는데 또 마가 진영에서 아주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또 옵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겠네요. 아직까지는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근데 오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정말 그냥 현실적으로 놓고 봐도 트럼프가 될 텐데 또 다른 지난번처럼 어떤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분담금 재조정 이런 리스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트럼프 진영을 우리가 더 끌어안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드업 코리아가 중요하고 또 그 전달 7월 달에는 저희가 한국의 청소년들부터 대학 청년들을 데리고 한 50명 정도를 데리고 미국을 갑니다. 견미단이라 그래서 미국의 동부 보수주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뿌리가 어떠한지. 그러면서 동시에 견미단 아시죠? 141년 전에 고종이 미국에 보냈던 견미단. 그게 견미단이었어요? 그 민영- 이름을 차용해서 그죠. 이게 사용하시는 거네요. 원래는 보빙사라는 이름도 있었고 견미단이라고 하는데 민영익이 단장이 돼서 근데 그 견미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견미단을 보고 그 당시에 갓을 쓰고 막 양반들이니까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화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육로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화재를 일으켰는데 그때 이 견미단의 일행을 보고 조선 선교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우처 선교사예요. 가우처 선교사를 조선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견미단이 조선 선교의 시작의 발단을 어떻게 일으키셨던 보면 거예요. 스파크를 붙인 거네요. 붙인 거죠. 그래서 가우처가 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말을 걸고 조선 선교를 위한 모금을 하고 2,000불인가 모금을 해서 감리교 자기가 소속된 감리교에 전달을 하고 감리교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에 연락해서 고종을 한번 만나봐라 해서 만나면서 고종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선교사들은 아직 이르고 교육자들과 의료인들을 보내달라라고 허락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알렌 선교사랑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선 선교 역사가 열리고 배제학당 세워지고 거기서 이승만이
길러지고 개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조선 선교 역사가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초가 그때부터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견미단 2다 이번에 가는 게 그래서 또 새로운 뭔가 스파크를 그렇죠. 이제 스파크를 일으키기를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있네요. 기대하면서 여행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사실 카톡에 그림 사진 올려놓으신 것 중에 뱀플리트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그 그렇죠. 알링턴 네, 맞죠? 알링턴. 저도 그때 아마 알링턴 갔을 때 뱀플리트 묘지에 가서 이렇게 묵념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찾는 게 이렇게 앱이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앱을 딱 설치하니까 뱀플리트 이렇게 검색하면 어디 위치 이렇게 로케이션을 알려줘서 그렇죠. 그 제가 투어하는 버스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담당 사람한테 이 사람 나 꼭 찾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 Father of the Korean Army다. 맞아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Father of the Korean Military 그러면 내가 가서 찾아주겠다고 막 갑자기 자기도 열정을 내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가서 저도 뱀플리트 비석 앞에 그때 사진을 찍었거든요. 정말 그 Will to Fight. 맞아요. Will to Fight 뒤에 써있죠. 싸우려는 의지, 투쟁.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서클을 돌아서 이렇게 그렇죠. 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 옆에 그 아들 있잖아요. 뱀플리트 중요해요. 아들이 맞아요. Lost in Korea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맞아요. 우리 한국 전쟁에서 사망했죠. 네. 안 그래도 박사님 그 자녀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 그렇구나. 참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런 영혼의 교류가 있었다. 우리 정신의 교류가 있었다. 이런 것을 참 알리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의 그 2.0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단순하게 맞습니다. 군사 협력이나 뭐 경제 협력 이런 그렇죠. 걸 떠나서 이제 정신적인 동맹까지 네. 마치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걔네들은 뭐 조약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마치 자기 본토가 공격당한 것처럼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그런 민간인들 간의 끈끈한 교류가 아마 기반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신앙인들 간에 신앙인들 교류가 간에. 중요합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한. 생각해보면은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분연히 미국이 왔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한미 동맹이 없었잖아요. 한미 동맹 그렇죠. 54년에 있었는데 왜 이들이 왔을까 생각했을 때 신앙 동맹이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기독교인의 분포도가 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누구죠? 빌리 그레햄이 트루만한테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신앙 동맹이 먼저 한미 동맹 전에 있었다. 그것은 1884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시작됐고 그 와중에 많은 인물들을 키워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승만을 키워냈고 그죠? 이승만이 근데 또 미국에 와서 조지 워싱턴뿐만 아니라 칼뱅주의의 본산이었던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도 하버드 가려다가 하버드 떨어지고 프린스턴에서 공부했다는 것도 정말 큰 우리한테는 큰 시사점이 있죠. 거기서 공부한 그 칼뱅주의 정신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제가 너무 한국 사람이라서 국뽕에 취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들을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만큼 칼뱅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운 나라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특이하고 이것을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을 쓰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쓰셔서 그리고 또 지리학적으로도 바로 위에 공산권과 또 회교권이 있잖아요. 옆에 중국과 또 그 옆에 회교권. 그러면서 이 복음의 어떤 서진이랄까 이 자유의 서진, 이 문명의 서진 이 대한민국에서 돌파하고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박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지금 이제 돌아오신 지 조금 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계획하시는 것 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중심으로 쓸 것 같아요. 번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번역은 좀 너무 힘들고 책을 쓰시죠? 왜? 글쎄요. 네, 그런 요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필이 일단 가장 하고 싶고 또 해야 되는 거 사역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구축을 좀 하고 제가 강의로는 많이 했지만 어떤 미국의 독립 정신 이런 것들과 한국의 독립 정신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책으로 좀 풀어 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보수주의 운동 빌드업 코리아가 대표적이고 또 그 전에 또 트루스 포럼도 있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한테 공부할 거리 그리고 전파해야 될 어떤 텍스트의 기반 이런 것들을 자꾸 제공하는 그런 리소스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 운동에는
YAF가 있고 또 내셔널 리뷰가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ISI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ISI가 어떤 단체죠? Intercollegiate Society of Individualist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보수주의자들의 최초 모임이었죠. 학생 모임. 거기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텍스트들을 배출했거든요. 그 텍스트들을 보고 보수주의 YF나 이런 지금은 터닝 포인트 USA 이런 데서 막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지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기반을 만들었는데 보수주의 운동의 기반을 만들었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생각나는 그 인용구가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먼저 앞서간 자들에게 신세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신세를 갚기 위해서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들고 열심히 싸워주시는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기회 되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